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가사 작품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가사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사라고 하는 글의 이제 양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가사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알겠죠? 조선시대에 불리는 노래가 가사입니다. 자, 가사의 주향유 계층은 그렇죠? 자, 초기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향유가 돼요. 알겠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서 평민들로 확대가 됩니다. 먼저 양반 사대부 가문의 여자들이 가사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평민들까지도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가사의 형식을 살펴보면은 자,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와 줄글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운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산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운문적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바로 각 행위 3, 4조 내지는 4, 4조, 사음보, 율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한 줄이 글자가 3글자, 4글자나 4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정격 가사라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정격 가사는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습니다. 시조의 종장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3, 5, 4, 3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처음 부분 3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두 자 정도, 2자까지는 더하거나 빼도 되거든요. 그런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은 걸 우리는 정격 가사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가사가 무엇이 발전된 형태다? 무엇이 발전된 형태다? 뭐랑 형식이 똑같아? 이것만 딱 보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 바로 시조랑 형식이 똑같죠. 시조도 뭡니까? 그 한 줄이 3, 4조 내지는 4, 4조의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행이 3, 5, 4, 3의 글자 수를 가지고 종장이 3, 5, 4, 3의 글자 수를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가사는 시조가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가사는 이제 산문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줄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줄줄줄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작품들 중에 가장 흔한 작품,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관동절보 같은 작품을 보면 이거는 한 작품인데 거의 교과서 페이지로 막 6페이지, 8페이지씩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줄줄줄 길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산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주로 자신의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교술갈래, 즉 현대문학으로 치면 가장 비슷한 게 수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술갈래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네. 시도 네.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시도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조는 길어질 수 없잖아. 시조는 딱 3줄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시가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정형시였고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 초까지는 그래도 고려가요 같은 게 좀 불리기는 했는데 조선 초창기 사실은 뭐 시조라고 하는 게 고려 중葉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와서 가장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시조로만 딱 세 줄로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고 약간 수필과 같은 그런 장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길게 만드는 그러한 가사라는 장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작품은 바로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해석 같은 거 특히나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자, 홍진 일단 세모를 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작품에서 홍진, 붉은 홍자에 먼지 진자를 쓰거든요. 혹은 풀어서 얘기하면 십장 홍진, 10길 동안 가득한 붉은 먼지 이런 뜻인데 홍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전 작품에서는 전부 다 속세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속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홍진의 묻힌 분내. 자,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혹격조사, 부르는 말입니다. 바로 뭐뭐들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하면 뭡니까? 붉은 먼지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떠하냐 하고 지금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묻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다? 내 삶이 굉장히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속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옛사람 풍류를 옛사람들의 그런 풍류, 즐거움에 미칠까 못 미칠까? 나의 삶이 옛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물어보지만 역시 이것도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옛사람의 풍류만큼 나도 이렇게 즐기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몸이 날만한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하단데 여기서 알을 썼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많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죠? 그래서 살림에 묻혀 있어. 바로 외삼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쓰고 있죠. 바로 이 살림은 자연을 나타내고 바로 첫 번째 줄에 있었던 홍진과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림에 묻혀 있어.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서 지락을 모를 건가? 바로 끝없는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행부터 4행까지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그렇죠?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로 뭐다? 자연의 자신의 삶과 속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강목을, 자, 이 상충목이라고 하는 시는 먼저,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바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화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수간목. 그렇죠? 바로 뭡니까? 초가집, 조그마한 자연 속에 있는 초가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공간의 이동 첫 번째. 그렇죠? 자, 첫 번째를 나타내고,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벽계수, 맑은 물 앞에 놓은 뭡니까? 조그마한 초가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빈낙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분지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방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맑은 물 앞에 두고 송죽 울루리에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 되었어라. 바로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연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연은 주인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자연을 누리고 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죠. 즉,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막 접어들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해화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위에 피어있고 해가 저물어가는 그 뭡니까?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푸른색으로 피어있는 갖가지 풀들은 새우 중에 가느다란 빛 속에 푸르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줄은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대꾸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뭘 나타낸다?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런 고전 작품들 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이 좀 되기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 정도를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또 올려놓고 봅시다. 자, 칼로 말아낸다. 붓으로 그려낸다. 즉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마치 누가 칼로 조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화신공이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바로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그렇죠? 물물마다 흥사롭다. 사물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봄의 자연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치 조문주가 일부러 막 뭡니까 야단스럽게 굉장히 자신의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다 부려가지고 마치 아름답게 빚어놓은 것 같구나.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그래서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 자, 잠깐만 조금만 올리고 다음 줄을 보게 되면은 소리마다 교태로다. 우는 소리마다 뭡니까? 그런 아양이 가득하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봄을 맞이해서 너무 즐겁고 그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 수풀에 우는 새, 얘는 바로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뭡니까?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즐거운 사람은 화자 자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격태로구나. 자, 무라의 체험이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흥기에 다를 소냐?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것과 다르겠느냐?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같다.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자연의 즐거움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시비에 걸어보고, 살인문 쪽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수간 모옥에서 지금 정자로 이동을 한 거죠. 바로 공간의 이동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이 사람은 이제 집에서 자연을 딱 바라보다가 이제 살인문을 나서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 정자로 올라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나지막히 실을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그렇죠? 한중 진미를 한가함 속에 느끼는 진짜 아름다움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이건 해석을 그 해석을 주의를 해야 돼요. 알리 없이 호재로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 아는 사람 없이 오직 나 혼자구나. 즉 나 하나만이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즐거움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봐 니웃들아, 이보시오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바로 산과 바람, 그 물, 즉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꾸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청류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청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우리 함께 하자. 그렇죠. 함께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게 청류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청류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답청란 오늘하고, 즉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목욕은 내일 하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두 개의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대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봅시다.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는 나무를 캐고, 산나무를 캐고, 나중에 조수하세, 저녁에는 낚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요 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뭡니까? 답청도 하고, 욕기도 하고, 풀밟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산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청유형 어미로서 독자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그 뭡니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갓 꿰어 익은 술을, 그래서 갓 꿰어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갈색 수건으로 뭡니까? 받아놓고, 걸러놓고. 왜 한약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한 그 무명 삼배 같은 데다가 넣고 쭉 짜면 나오잖아. 그것처럼 술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술찌개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밥이나 이런 것들을 발효시키면 그 찌꺼기는 걸러내고 액체만 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갈색 수건으로 그거를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옛날에 이제 선비들은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꽃나무를 하나 꺾어. 그래가지고 꽃잎 하나 떼고 술 한잔 마시고, 꽃잎 하나 떼고 술 한잔 마시고, 그래서 자기가 몇 잔 마시는지 꽃잎으로 세면서 마시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알겠죠?
왜 이해가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일종의 화자의 풍류적인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풍류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그래서 따뜻한 이제 봄바람이, 선선한 봄바람이 건너듯 불어와서, 그렇죠? 푸른 물을, 맑은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은 술잔해진대. 그렇지? 맑은 향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슨 감각을 이용하고 있어요? 향기니까. 향기는 무슨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에 어떤 것? 그렇지. 바로 청량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낙홍은 떨어지는 붉은색. 그렇죠? 꽃잎이 되겠죠. 그렇죠? 붉은색이 떨어지는 건 어떤 감각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치. 얘는 시각적 이미지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좀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낙홍은 오세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붉은 꽃들이 막 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마침 화자가 약간 붉으스름한 옷을 입었나 봐. 그러니까 꽃이랑 색깔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마치 자연에 있는 그 꽃의 색깔이 내 옷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낙홍은 오세진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로 무라일체의 태도를 시각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던 그 수필 중에 보면 산정무한 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글쓴이가 가을에 금강산을 여행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금강산을 여행했는데 단풍이 펴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땀을 좀 흘려서 흘리면서 그 자연을 즐기면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그 서술자가 뭐라고 수필에서 표현을 하냐면 마치 옷을 벗어가지고 주르륵 짜면은 단풍물이 주르륵하고 흐를 것만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화자가 지금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준준이 비었거든, 술독이 비었거든, 날 가려 아뢰어다. 나에게 알려다오. 소동 아에 다려. 어린아이 데리고서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을 물어서, 요즘엔 이랬다 잡혀가겠죠. 그렇죠? 이제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내고, 자, 미음 완보하여 천천히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수강목에 있다가 정자로 갔다가 이제는 어디로 이동했다? 바로 시냇가로 이동을 한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공간의 이동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시를 읊조리면서, 그렇죠? 그 각 술독을 들고 가서 저 뭡니까?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맑은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잘 씻어 부어들고, 술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그렇죠? 청류를 굽어보니, 흐르는 물을,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나니 도하로구나.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조를 보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복숭아 꽃잎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바로 그치, 무릉동원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하자는 얘기합니다. 무릉이 가깝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복숭아 꽃잎을 통해서 무릉도원을 연상을 하고 있고, 그쵸? 자, 이 무릉도원, 무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무릉 도원을 나타내고, 이것은 동양적 이상공간, 이상세계가 되겠죠. 동양적 이상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뭡니까? 도하로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잎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봉우리가 저 산이 거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기가 있는 곳이 이꼴 무릉도원 같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 중에 보면 두류산 양단수를이라고 하는 시에도 보면 뭡니까? 그 도화했고 복숭아 꽃잎이 물에서 떠내려오면서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그래서 아이야 무릉이 어디며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해서 현실을 무릉도원이라고 보는 그런 태도랑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로 미적 범주 중에 우함이 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으면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자신의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송간세로에 소나무 사이 나있는 가느다란 길로, 그렇죠? 가느다랄 세자야, 알겠지? 가느다란 길로 두견화를 붙여들고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산 꼭대기로 급히 올라갔대.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수간목에서 정자로 갔다가 시냇가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바로 봉두 산 꼭대기죠. 그렇죠? 바로 공간의 이동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제 봄이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안개도 많이 끼는 거야. 마치 구름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산 아래를 쫙 봤더니 산 줄기마다 이제 이런 데마다 마을이 조금씩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천촌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라는 거죠. 자, 연하 일휘는 그렇죠? 봄의 그 뭡니까? 이 피는 그런 안개는 금수를 재폈는 듯 금으로 뭡니까?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뭐뭐듯이 바로 봄 풍경을 경의 아름다움을 바로 금으로 수놓은 비단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뭐듯이 뭐뭐이냐 뭐뭐같이 뭐뭐처럼 무슨 거? 비유 중에 직유법이 되지. 알겠지? 근데 물론 고등학교는 정확하게 직유, 은유 이런 건 안 묻겠는데 대부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비유적 표현은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 왜? 비유적 표현에는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도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이 엊그제 시커맸던 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겨울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봄빛도 유효할 시야. 봄의 빛이 뭡니까? 굉장히 흘러 넘치는구나. 이거는 바로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겨울의 모습과 봄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겨울이라서 시커맸던 생명이 없어 보였던 그런 들판이 지금은 푸릇푸릇 풀들이 돌아가지고 아주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니.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대. 근데 실제로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사람은 바로 누구겠어? 그치, 화자 자신이겠죠. 공명과 부기는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우리 애들은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꺼릴 수 없는 거야. 정작 자연 속에 산다고 공명과 부기를 멀리하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면서 거꾸로 공명과 부기가 자신을 꺼린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시 하면은 바로 고려가요 중에 청산별곡. 여기서 보면 조롱꽃 누룩이 매어 나를 붙잡으니, 즉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술을 붙잡고 있으면서 술이 자기를 붙잡는다고 표현하잖아. 그렇지? 이런 걸 바로 주객정도식,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본인이 자연 속에 살면서 부귀공명을 멀리하면서 부귀공명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자, 청풍명월 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풍명은 맑은 바람, 밝은 달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꼴 자연을 나타내죠. 자,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바람과 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대유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풍명월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 자연과 친구하고 있다. 친구 먹는다. 바로 무라일체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단표누항에 바로 뭡니까? 단표누항. 자기가 사는 모습이죠. 바로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랑 같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단표, 표주박의 그 뭡니까? 표주박으로 먹고 사는 무추한 삶에 후트내음 아니하네. 헛된 생각은 하지 않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에서 하는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대한 생각? 그치, 바로 속세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혹은 위에서 나왔던 시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바로 부귀, 공명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암호타 몇 글자입니까? 그치. 이건 감탄사예요. 아, 이런 뜻이 알겠지? 백년행락이, 백년의 이런 즐거움이 몇 글자야? 그치, 5글자죠. 이만한들 몇 글자? 4글자. 어찌하리, 어떠할 것인가? 4글자죠. 그치, 바로 3, 5, 4, 4. 3, 5, 4, 3에서 여기서 한 글자 더해졌을 뿐인 거잖아. 그치? 자, 일단, 이렇게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할 것인가? 즉 이만하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자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3, 5, 4, 4 바로 시조의 종장 3, 5, 4, 3과 음수율이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충곡을 대표적인 정격 가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걸 안 지키는 가사도 있어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특히나 평민들이 짓게 되면 알겠지? 그런 걸 우리는 변격 가사라고 하고 일반적인 정통성의 가사는 이렇게 시조의 정장과 음수율이 같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양반들이 짓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충곡이라고 하는 건 제목에서도 이제 나오죠. 바로 춘자가 봄춘자야. 그렇지? 바로 뭐다? 봄을 맞이하는 기쁨 그리고 그 속속에서 느끼는 자연 친화적인 삶 이런 걸 노래하시가 바로 대표적인 상충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충곡과 비교할 수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장해보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인노의 무항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이 작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무항사라고 하는 거는 무항이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앞부분에서는 내가 가난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즉 이 작품의 화자는 사실 몰락양반, 조선후기의 몰락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지만 나는 내 삶에 만족해 자연 속에서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가 약간 학생들이
매치가 안 돼. 그러다가 또 마지막엔 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개 다 주제다. 가난한 무왕에서의 가난한 삶과 자연 친화의 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는 점에서는 아까 앞에 있었던 상충곡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가난함을 한탄한다는 부분에서는 상충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곡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연 친화의 다른 우리가 가사나 치조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누앙사나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비교 대조식으로 나오기가 참 좋은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이 지금 사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노비들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다. 먹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농사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소가 없네? 그치,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없네? 그래가지고 산에서 뭔가 망연자실하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말로 툭 던진 거야. 뭐 합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인사치레로 뭐 한번 와보시고 못하면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집에 지금 찾아옵니다. 소를 빌리러. 알겠죠? 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테니까.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초경도 거회인데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의 시간이에요. 아주 늦은 저녁이 되죠. 그쵸? 그래서 저녁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귀 어찌 와 계신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앞에다 적읍시다. 바로 이거는 소 주인의 말입니다. 소 주인이 화자에게 하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화자가 얘기합니다. 연전에 이러하기, 매년 이렇게 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나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좀 구차하고 부끄러운 줄 아는데 하지만 소업산 군가에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해역마다 왔산노라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해염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상충곡에 나왔던 후튼 해음 이런 거랑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걱정, 이런 딴 생각 이런 걸 의미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화자의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공한이나 공짜로나 값이나 돈을 받고서라도 주범즉도 하다마는 빌려주고 싶지만은 이 말은 빌려준다겠어, 안 빌려준다겠어. 공짜로나 돈을 치고라도 빌려주고 싶지만은 안 빌려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에 사는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 목이 붉은 장기를 꽁이죠, 꽁을 옥지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자, 갓 익은 사매주 그래서 갓 익은 이제 술을 취토록 권하거든. 내가 취하도록 권하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하니 갚겠는가? 반드시 저 건너집 사람이 나에게 대접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역시 여기서도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그래서 내일로 무엇을? 소를 빌려주마하고 큰 약속을 했는데 시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가 불편하니 사설이 어려워야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소를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억세로 표시합시다. 자, 공한이나부터 시약이 미편하니 여기까지 이거는 소 주인의 말이죠. 즉 바로 뭐다? 소 빌려주기를
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핑계를 대면서 건너집 사람이 먼저 소를 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또 화자가 얘기합니다. 실이 그러하면 사실 너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혈마 어이없고 설마 어떻게 하겠는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바로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소주인과 화자의 대화를 인용한 부분이고 요 부분만 대화체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헌먼덕 숙이 쓰고, 그쵸? 바로 뭡니까? 다 낡은 모자를 숙여 쓰고, 칠없는 집신에, 바로 축이 다 달아버린 집신. 뭐, 지금 뭐 신발로 치면은 뭐 밑창이 다 달아가지고 구멍 나버린 그런 신발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자, 여기서 헌먼덕 숙이 쓰고, 칠없는 집신에 바로 옷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쵸? 요런 걸 한자성어로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배포발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가난한 양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먼덕 숙이 쓰고 칠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자, 설피설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뭐 지금 말로 치면은 약간 그 뭐야지 어슬렁어슬렁 뭐 흐물렁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즉 힘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소 빌리기를 실패하고, 그렇죠? 실망한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하면 바로 뭐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체적인 형용에 몸이 이제 작아져 버린, 즉 자존감이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그 모습에 개즈칠 뿐이로구나. 개만이 나에 대고 멍멍멍하고 짖고 있을 뿐이로구나. 자,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은이가, 그쵸? 지금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못 빌렸어, 결국은. 그치? 지금 완전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쵸? 근데 어슬렁어슬렁 힘없이 이제 터벅터벅 집에 가고 있는데 걔가 막 하고 막 짖고 있어. 그치? 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느껴지겠어? 그치? 비참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개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와실에 들어간다. 와가 이제 누울 와자예요. 즉 그 말은 안방에, 그쵸? 이제 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여전히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못 빌려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쵸? 요거를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전반측, 바로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한자성어로. 알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웠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아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북창을 비교한 자, 그래서 북쪽으로 난 창에 비스듬히 기대한 자. 새배랄 기다리니, 바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하늘 도두도다. 그래서 그 뭡니까? 욕심 없는 그 뭡니까? 꾀꼬리는 내 한을 더욱더 돋우는구나.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무정한 대승도 바로 뭐다? 지금 밤새 잠을 못 자고 뭡니까? 새벽까지 지금 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뻑국 막 이런 새소리가 들려. 더 자신이 또 역시 처량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개랑 유사한 내용의 소재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화자는 결국 중요한 부분에서 농사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데, 포기하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강호한 꿈을, 자, 여기서 이 강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호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의 삶, 즉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꿈을 꾸은 지도 오래됐는데, 내가 그걸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예전부터 그런 삶을 꿈꿨는데, 구복이 위로하여 내 뭡니까? 9개 장기가 전부 다 굉장히 누추하다. 즉 바로 뭐다? 구복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내 9개 장기가 전부 다 누추해가지고, 지금 내가 매우 가난해가지고 집어 잊었다가 어느 순간 잊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필이면 농사 못 지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순간에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자, 천피기옥한데 녹죽도 하도할 시작. 그래서 집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데 푸른 대나무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피기도 많이 피었구나. 유비군자들아, 덕이 있는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서라,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갑자기 이제 자연친화로 바뀌게 돼요. 알겠죠? 자, 노화 깊은 곳에, 갈대가 핀 깊은 곳에 명월청풍 거시되어. 자, 우리가 아까 상춘곡에도 나왔었죠? 명월청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바람과 뭡니까? 달과 친구가 된다는 것 역시 여기서도 무라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솔직히 납득이 안 가지, 그치?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명월청풍 친구 찾고 있죠, 그쵸? 그래서 멋이 되어서 님지없은 풍월강산에,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주인 없는 자연 속에서 뭡니까? 유유자적하면 늙고 싶구나라는 거죠. 무심한 백구야. 자, 쌤님이 고전소설에서 백구, 바로 흰 갈매기가 나오면 얘는 99% 바로 뭐다? 무라 일체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욕심 없는 백구야. 오라 하느냐, 가 말라 하느냐. 즉 백구가 나보고 마치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즉 백구가 나랑 말고는 친구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백구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실상, 그것도 양반 작품에서 백구 나오면 사실상 무라 일체 100%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욕심 없는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이 없을 사람,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음 이것인가 여기노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자연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만이 다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되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조금 더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무상한 이 몸에, 그쵸, 바로 가난해가지고 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이 몸에 무슨 짓이 있으리만한 무슨 취향이라고 하는, 그쵸, 내가 바라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냐만. 왜?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는 삼겹살이 좋아, 꽃등심이 좋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취향이 있겠냐마는 두세 1억 반론을 다 묵여 던져두고 두세 1억 그나마 있던 닭과 놈도 다 묵혀서, 왜?
농사 지을 소가 없으니까 그죠? 던져 더 버렸어. 즉 농사를 어떻게 했다? 짓겠다 안 짓겠다? 그치, 바로 농사를 포기한 거죠. 알겠습니까? 농사를 지금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세형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차라리 굶을 망정, 굶어 죽더라도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그래서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도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의 일종에 만족하는, 그렇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 내 빈천 슬이 넘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내가 가난한 게 싫다고 손을 워이 한다고 가난이 물러가겠으며, 그렇죠? 그다음 조금만 올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남의 국이 불리 넘겨 손을 치다 나오랴. 남의 잘 사는 게 부럽다고 국이야 일로 와 한다고 얘가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꺽쇠로 표시합시다. 내 빈천 여기서부터 나오랴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마치 빈천과 부기가 오이오이 한다고 가고 일로 와 한다고 오는 그런 마치 구체적인 대상처럼 표현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천과 부기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구체적인 대상처럼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내가 가난이 싫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남의 부유한 것이 부럽다고 해서 내가 부유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인간 언의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인간의 어떤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즉 모든 것은 사람의 무엇에 달렸다? 바로 운명에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운명에 따라 절렸다. 즉 내가 가난한 것도 남이 부귀하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무조건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현실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바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비니무언을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 그렇죠? 비니무언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알겠죠? 이게 핵심어. 바로 뭐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하건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어렵다 하겠지만은 내 생에 이루어된 내 삶이 이런 것에 대해 서러운 뜻은 없노래라. 서러운 뜻은 없는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는 일종의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념적인 태도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왜? 지금 여기서 보면 자연 친화랑 이상하게 매치가 돼서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체념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단사표음을, 그죠? 아까 상충곡에도 나왔죠. 그래서 표주박에다 이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을 이도 좋기 노이 여기노라. 이도 만족하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안빈, 낙도, 안분, 지조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평생 한 뜻이 내 한평생 만들었던, 그죠? 세웠던 그런 뜻이 온포에는 없구나. 자, 온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따뜻하고
배부른 삶이죠. 일종의 바로 부귀, 공명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상충곡에서 했었던 바로 뭡니까? 일종의 훑은 해음 이런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포에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는 없구나라는 거죠. 자,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그래서 태평한 천하에 나 온 세상이 평화로울 때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를 삼아서 화형제,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죠? 화합하며 지내고, 신부, 친구를 믿는 것이 외다하리 위이시리.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뭡니까? 이 충효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형제, 형제와 친하게 지내는 거, 신부모, 친구와 뭡니까? 믿음 있게 지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교적 덕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밖이 남은 일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외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세의 삶, 부귀공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삼긴 대로 살렸노라. 내가 생긴 대로 살 것이다. 즉, 내 운명대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노왕사 같은 작품은 앞에 나왔던 상주곡과 동일하게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선후기 몰락한 양반의 그런 가난한 삶의 모습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각광을 받는 그런 작품이고, 실제로 이제 수능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제재장난하고 제재재장난하고 2년 연속으로 수능 특강에 실릴 정도로 그 노왕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했던 그런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나위소의 강호국악까지 하고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역시 강호라고 하는 건 자연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강호국아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서 얘기하는 9개의 노래, 그죠? 총 9수의 연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그쵸? 바로 어버이가 나를 낳았다. 바로 부모에 대한 효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임금이 나를 먹였다. 이거는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바로 충명사상. 아까 누왕사에 보면은 충효를 이를 삼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굉장히 많은 시조에서 보면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시조들, 사대부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자연 친화를 얘기를 하더라도 꼭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맹사성의 가오사시다 같은 경우도 이 몸이 뭐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역군은 이셨다,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했었고, 그 윤선도의 만흥 같은 경우도 1수부터 5수까지는 전부 다 자연친화 얘기하다가 마지막 6수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다 내 분으로 이루었겠느냐, 전부 다 임금의 은혜로다,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목에서 강호, 자연 친화적인 노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충효 사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낳은 덕 먹인 은, 그렇죠? 낳은 덕은 바로 부모의 효, 먹인 은은 임금님에 대한 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갖고자 하였더니, 다 갖고 싶었는데 수견이 70이 넘으니, 자, 지금 화자가 바로 70살이 넘었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화자의 나이, 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련이 70이 넘으니 할 일 없어 하느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슬프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1수에서는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수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때 70살이면 엄청 엄청 오래 오래 산 거죠. 지금부터 따지면 100살까지 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거의 4, 50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까지 살면 진짜 장수였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 벼슬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영감님 부르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야. 실제로 우리 사극 보면 젊은 사람한테도 영감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원래 영감은 벼슬을 나타내는 종 사품 이상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임금이 그 장수한 걸 축하한다고 이렇게 벼슬을 내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영감님하고 부르는 게 유래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수를 보도록 합시다. 연하에 깊이 곤병, 약이 효용없어. 그쵸? 바로 여기서 연하에 깊이 든 병에 약이 효용이 없대요. 그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하에 깊이 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 이런 것을 한자성어로 나타내면 바로 천석고황, 연하고질, 이렇게 한자성어로 볼 수가 있어요. 천석고황, 연하고질. 알겠습니까?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이 효연이 없어서 강호의 별이 언지. 자, 여기서 강호가 바로 자연이죠. 그 자연에 버려진 지 10년밖이 되었어라. 10년이 넘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10년밖이 되었어라라고 하는 건 바로 화자가 자연에 은거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자기가 뭡니까?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자연에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성은인가 하노라. 하지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죽지 못하는 것도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인가 하는구나 라는 거에서 여전히 자연 속에 사는 삶을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유교적인 충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5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을다. 달이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뭡니까? 잔잔한 물결을 비단에 비유를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단정을 비껴놓아 조그마한 배를 비스듬히 띄워놓고 오락가락하는 그 흥을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을, 즉 뭡니까? 자연 속에서 물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느끼는 즐거움, 일종의 어부로서의 즐거움. 그렇죠? 우리 어부사시다 같은 그런 작품에 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바로 갈매기야 하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세상이 이 즐거움을 알까 두렵구나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세상 알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만이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것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일부러 문학작품을 이제 시가 확장시키는 작품에서 요 작품을 넣은 거예요. 알겠죠? 바로 화자의 태도적인 면에서 앞에 나왔던 상춘국이나 누왕사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지? 상춘국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봐 니읍들아 산수구경 가자쓰라.
독자들도 함께 나와 같이 즐기자라는 말로 얘기를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누앙스에도 보면 유비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렸으라. 그래서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나도 함께 즐기자.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자기 혼자만 즐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면에서 자연을 누리는 그런 태도가 앞에 있었던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8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피소주, 바로 무절이에서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이 우습다 얼음 대접. 얼음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우습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피소주 무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박한 모습, 음식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습다 얼음 대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문장의 순서를 바꾼 도치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얼음이 왔는데도 바로 뭐야?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을 그냥 안주로 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남들은 지금 얼음을 대접하는데 그게 뭐냐 하고 지금 비웃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남은 시험, 남들이 이른 말이, 그죠? 말하는 말이 촉촉하,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하겠지만은 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에 대한, 화자를 대접한 그쵸? 모습에 대한 세속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비판을 하더라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화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어라, 냈더라. 이도 내 분이니 이것도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이니 분내 사인가 하노라. 분수에 맞는 일인가 하노라. 즉 모든 것을 자신의 분수로서 만족하는 바로 안분 지족적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앞에서 하나 안 했는데 앞에서도 백구, 갈매기 드러나잖아. 그치? 이것도 역시 무라일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누황사랑 비슷한 점은 바로 뭐다? 자신이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도 자신의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그쵸? 만분지적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세 작품 다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누황사랑 강호구가 같은 경우는 임금에 대한 충성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비해서 상춘국은 그래도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는 해요. 그치? 이런 점은 또 내용상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춘국과 누황사는 바로 뭐다? 사람들과 함께 자연에서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강호구가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다? 오히려 남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혼자만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보여주는 것은 화자들의 그런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